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1987년에 개봉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월스트리트에는 1980년대를 상징하는 듯한 인물인 월가의 큰손 고든 게코가 나옵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린 기업을 사들인 후에 절단내고 되파는 작업을 하면서 그 회사 주주총회장에서 역설하죠. 탐욕은 좋은 것입니다. 대서양의 양안에서 자유방임형 시장 경제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이 시기, 이 말처럼 시대 정신을 잘 담은 것도 없었습니다. 꼭 23년 후에 다시 제작돼 상영된 월스트리트 2탄에도 이 개코가 나옵니다. 주가 조작으로 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에 강연과 봉사활동에 주력하는 그가 역설하는 말은 과거와 뉘앙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17세기 전반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인류 역사상 최대의 투기를 언급하면서 그 후에 100년도 채 안 돼서 히아신스라는 꽃 투기가 재발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큰 실패나 상처도 금방 잊기 때문에 투기는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벌어진다는 얘기였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F 소설에서 경제와 경영의 미래를 보지 말고 역사책을 읽어라. 세상에 없던 일이 경제 경영 현상으로 벌어진다기보다는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건데요. 자, 오늘 읽을 책 투기의 세계사는 바로 이런 부류의 역사서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자본주의 상품 시장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투기와 가격 급등락 사건 42가지를 다뤘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또 그날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하루 5분 이상 듣는 프로그램은 뭐다? 성공예감 별책 부록 꼭 말씀해 주세요. 못난 진행자 만나서 우리 제작진들이 고생합니다. 부장님 꼭 말씀해 주세요. AI까지 나서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입에 붙질 않아요. 저희 프로그램 광고를 스스로 하는 게.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거예요. 네.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도 반드시 알게 하라. PR 전문가 메러디스 파인먼이 쓴 자랑의 기술 지난 시간 함께 읽어봤는데요. 먼저 배19님, 저는 과묵하다가도 잘 아는 분야에선 아는 척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있어요. 자랑에도 기술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껴요. 강한중님, 상대방을 위해 뭔가를 했는데 그걸 말하면 생색낸다고 합니다. 전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저도 늘 경계하지만 쉽지 않은 게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거, 같이 해야 할 걸 얘기하면 이런 오해도 안 받죠. 또 만약에 이미 오해가 벌어졌다면 저 사람은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는 오해가 벌어졌다면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네. 다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상대 입장에서 내 얘기가 어떻게 들릴까는 한번 생각해보고 네. 입을 열면 사회나 조직 생활에서 아주 큰 탈이 없습니다.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어렵죠. 어렵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을 줄 알았어요. 예. 조현실님, 직장에서 본인 자랑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식 자랑 해주셨고, 네. 문선영님도 저희 부장님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면서 점심값 낼 땐 항상 뒤로 빠집니다. 이젠 그 말에 신뢰도 안 가더라고요 해주셨고, 9090번님, 근데 기분은 자기 입으로 자랑해도 됩니다 그럼요.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자랑에도 대가가 따릅니다. 세상에 공짜인 건 없는 법이니까. 자식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고 나면 한턱 내야 됩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나면 또 역시 한턱 내야 됩니다. 만약 이런 한턱을 내고 싶지 않다면 자랑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본인 자랑도 아니고 자식 자랑하는 게 참 직장에서 일종의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그런 게 했다면 있고.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럼요. 한턱 꼭 한턱 쏘시라는 내야죠. 말씀을 네. 주셨고요. 아까 선한 영향력은
기부 같은 일을 할 때 자랑해서 네. 다른 사람도 동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부 자체를 자랑하기보다 기부를 했더니 이런 게 참 좋던데 앞으로 더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으로 발전하겠죠. 네, 맞습니다. 한편 3382번님, 인성이 좋아야 좋은 회사에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의, 겸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인성 아닐까요? 자기 자랑은 교만입니다 해주셨고 김진희님, 자기 자랑하면서도 늘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해주셨습니다. 그 책을 설명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기 과시라는 것과 자기 PR을 좀 구분하라는 거죠. 네. 자기 PR은 두 가지의 초점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부심은 있어야죠. 또 하나는 자기 일에 관한 얘기를 해야 자식 자랑이 꼴불견인 이유는 일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존감과도 큰 관련은 없어요. 네. 뭐 기분이야 뿌듯하겠지만 그게 회사 동료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PR은 내가 무슨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잘해왔는지를 알리는 건데 전보다 중요해지긴 했거든요. 저희 때는 한 직장에 30년 있을 다보니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실력 있으면 알아주겠지 했는데 지금은 회사도 자주 옮기고 회사도 한 인재를 평생 책임지지 않으니까 이제 뭐 이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각인될지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PR입니다. 자기 과시가 아니라. 네. 마지막으로 K8353번님, 일의 성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위치에선 어떤 방법으로 PR, 즉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해주시네요. 그 책에선 자기 통계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해서 이 숫자로 가능하면 통계로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대중경제 프로그램을 몇 년간 진행했고 뭐 이럴 때 최고의 성적을 낸 적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만약 이렇게 계량화하는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명료하게 만들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자랑 좀 해주시죠. 정확한 수치로 수장님. 아니, 아쉬웠어요. 제 거는 자랑할 게 없고요. 직장인의 예를 들면 뭐 딱히 뭐 난 사무직인데 이걸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떤 팀을 이끌어왔고 그냥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무사하게 무탈하게 이끌어온 데다가 길게 보면 우리 회사 그동안 이렇게 발전했으니 그 팀의 역할도 중요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비교적 간단 명료하지만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 팀을 이끈 사람의 능력도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통계는 찾으면 있습니다. 꼭 그게 실적이 아니어도.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장 붕괴 사건을 보면 이 투자자와 시장의 흥망은 운명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투자자들은 이 믿음의 탐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토르스텐 데니니 쓴 42가지 사건으로 보는 투기의 세계사,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인데요. 네. 그런데 표제 영어 제목을 살펴보면요. 튤립에서 비트코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2가지 사건을 다뤘는데 1637년 유명한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최근에 비트코인 광풍까지 다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제가 튤립에서 비트코인까지 From Tulips to Bitcoin이라는 제목이고요. 다만 이제 번역 제목은 투기의 세계사라고 했는데 번역 제목과 같이 투기 사건만 다룬 건 아니에요. 네네. 42가지 사건 중에는 대부분 주요 상품들, 그러니까 에너지, 금속, 농산물, 가축, 육류 같은 시장의 가격 급변동, 이상 현상을 다룬 거고요. 그 패턴을 다뤘습니다. 그 뭐 투기나 거품 주체 세력이 있었던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게 없어도 누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갑자기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경제라든가 금융 환경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다룬 거고 주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품 거래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주식은 200년밖에 안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 거래 역사를 통해서 훨씬 오래된 가격 이상 현상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걸 조금 자극적으로 투기의 세계화라고 번역 네, 제목으로 쓴 것 역시나 같아요. 제목에 속으면 안 되겠어요. 네. 투기에 대한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상품 시장에 대한 사례입니다. 네.
저자 토르스텐 데닌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스위스 출신으로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실제 상품 시장에서 투자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IO로 활동하고 있는 예. 인물이죠. CIO라 그럽니다. 저희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CIO를 모셔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네. Chief Investment Officer라 그래서 총 투자 책임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식 채권 시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대안 투자라고 불리는 다른 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품 투자는 원유 가격이 많이 뛰고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뛰면서 네. 10년 전인 2008년부터 한 10년까지 많이 뛰었고 지금 다시 뛰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예요. 예전엔 주식이나 채권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유명한 사건들, 사례들 중심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서 상품 시장에 이상 현상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그 이상 현상이라는 것과 투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비슷할 때도 있을까요? 있는데 투기는 특정한 세력이 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물론 대부분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은밀하게 시장과 가격을 주무르는 경우죠. 그런데 성공한 투기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런 영향을 네. 못 미치거나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시장의 이상 현상으로 안 나타나죠. 근데 상품 시장의 기현상, 이상 현상은 누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도하지 않아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광산이 무너져 내린다든가 네. 어느 지역에 불이 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금융 환경의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 정쟁, 정치적 이슈들, 정정 불안 같은 요소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니까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네. 이 책은 투기 자체보다는 그런 가격이 급변동했던 사례 42가지에 집중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사건은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튤립 투기 사건이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기 사건이었고요. 근데 만약에 투기의 세계사라는 제목에 충실하려면 꼭 다뤘어야 되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유명한 투기 사건들이 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뉴턴을 어렵게 만든 남해 주식회사 투기 사건도 있었고 미국은 미시시피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고 2000년에 인터넷 기업들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거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투기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이 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에 국한된 거라 이런 주식 분야의 투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투기의 세계사를 알고 싶다 그러면 네. 저희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한번 요약해드린 1999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금융 투기의 역사라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의 부제를 오늘 읽을 책이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부제가 튤립 투기에서 인터넷 버블까지입니다. 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42가지 사건으로 보는 투기의 세계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튤립 투기. 성악을 전공하신 광명수 씨도 튤립 투기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럼요. 엄청 워낙 비싸진 적이 유명하니까요. 있다 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벌어진 17세기 전반기가 이 네덜란드가 그야말로 대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는 대호황을 통해서 거품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네덜란드가 신흥 해상 세력이었는데 그동안 중부와 북부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자 동맹이라는 게 무역 거래를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네덜란드, 포르투갈 같은 신흥 해상 세력이 불같이 일어설 때였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식민지, 교역수라고 불리는 무역 거래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막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때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세계 최대 무역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동인도 회사가 생겨났고 또 이 주식을 교환하기 위한 우리로 치면 증권 거래소 같은 게 세계 최초로 생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할 때였죠. 네덜란드의 위세가. 그렇죠. 근데 튤립이라는 꽃이 하나의 투자 혹은 투기 상품으로 확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튤립이라는 꽃에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무엇을 상징하길래 이렇게 튜브가 갑자기 일어났던 돈을 번 걸까요? 계층들이 많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를 만들고 무역을 일구고 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면. 네. 근데 그 신흥 부유층과 상인 계층의 사치품이자 상징이죠. 요즘으로 치면 슈퍼카나 명품 같은 게 그 당시엔 꽃이 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튤립은 뭐 화훼 전문가들은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많이 대량으로 번식시키기가 힘들어요. 뿌리 하나당 뭐 한두 개가 더 딸려 나오는 정도니까 네. 희귀성이 있었고 또 바이러스나 이런 데 취약해서 원하는 색깔이나 꽃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634년부터 37년까지 한 4년 동안 이게 막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투기 대상으로 내가 키우지 않더라도 이걸 사서 되팔 생각으로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데 50배, 50배나 뛰게 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세 뿌리의 집 한 채였는데 네. 세계 각국에서 또 이 구군이라고 불리는 튤립 뿌리를 들여오는데 이 박스에 담다 보면 이게 튤립 뿌리인지 양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원 가운데 일부가 양파인 줄 알고 청아하고 같이 구워 먹다가 집 몇 채를 날렸다 이런 얘기들도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대단했죠. 근데 1637년에 드디어 영원히 커질 수 있는 거품은 없다는 명제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가격이 폭락하는데 95%까지 네. 100원 하던 게 5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거나 다름없죠. 자본주의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시장 붕괴 사건이고요. 2000년대 닷컴 버블까지 이런 모든 버블의 역사를 보면 튤립 투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네. 몇 배가 올랐고 몇 배가 떨어지는지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죠. 뭐 일본의 증시 부동산 거품도 똑같고요. 네. 튤립은 그 후에 그 관상용 식물로 전락했고 지금도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꽃이 됐죠. 네, 예쁘긴 예뻐요. 예쁘죠. 우리 태안에서 튤립 축제를 합니다. 네, 네.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더 놀라운 건 고든 게코가 영화에서 얘기했지만 100년 후쯤에 또 똑같은 투기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히아신스라는 꽃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람 어리석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시장 붕괴 사건이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뭔가 투기성 버블이 있을 때마다 튤립을 계속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렇죠. 비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튤립이란 말 자체가 이 꽃의 이름이자 동시에 인간의 비합리성 네. 그리고 대중의 광기와 변덕을 상징하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또다시 반복되고. 그렇죠. 최근에 숫자로만 보면 비트코인이 폭락할 당시 총액으로 보자면 지금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보면 그게 더 규모가 컸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품 형성과 파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회자되는 거죠. 튤립 파동이 스멀스멀 일어나던 그 시점에 일본에선 쌀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선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서 많이 쓰는 차트가 발명된 네. 계기라고 해요. 그 서양인들도 이걸 일본인 작품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뭐 이런 거까지 굳이 배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란 개념이 누구한테 생일 선물 준다가 아니라 그렇죠. 선물. 그러니까 네. 미리 우리나라에서는 입도선매라는 형식이 있었는데 밭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가격의 상품을 넘겨준다는 계약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인데요. 1603년에 오사카 도지마라는 곳에 보면 젊은 분들이 도지마라는 곳을 많이 알아서 도지마 롤이라는 맞아요. 생크림이 가득 맛있어요. 든 빵. 그 좋아합니다. 제일교포가 만든 빵이거든요. 오. 도지마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100년 동안 쌀 거래 중심지가 돼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제 오사카가 또 상업 중심지기도 하고 해서 유명한데 당시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유통되는 화폐가 없으니까 쌀이나 비단, 차 같은 걸로 이 거래를 했는데 특히 쌀이 지불 수단이 되는 거죠. 쌀 몇 마지기를 준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러면서 입도선매처럼 쌀을 나중에 넘겨주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상 최초의 표준화된 선물로 서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이 18세기 중반에 활약했던 혼마 무네히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한 책도 국내에 많이 나와 네. 있습니다. 거래의 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일본의 쌀 시장 전체를
장악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네, 지금까지도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차트의 그렇죠. 표본이 되는 건데 이때 또 활용했던 게 주식에서 흔히 양봉, 음봉이라고 말하는 봉 봉 차트, 차트. 네, 네. 캔들 차트라고 또 이 하는. 사람이 개발한 거라고 또 역시 서양에서 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날 거래되는 가격의 끝 부분들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게 이제 캔들, 촛불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캔들 차트라고 네. 하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봉 차트라고 네. 하는데 이게 가진 의미가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쭉 연결하면 추세가 나오고 그렇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 치면 특정 기업 주가가 나오는 게 이 캔들 차트에서 늘도 기록된 살펴보라고 하는 그렇죠. 차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라고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날짜에 따라서 그 추세를 단기로 볼 거냐 장기로 볼 거냐도 나오고 굉장히 유용하죠. 이 혼마는 나중에 거래의 신으로 불리면서 승승장구했고 귀족으로 신분 상승 후에 일본 정부의 재정 고문으로까지 이제 막부 정부의 재정 고문으로까지 활약했고요. 일본은 원래 이렇게 쌀 거래가 오래된 데다가 우리나라에서 쌀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1896년에 인천에 쌀 거래소를 만들어 이름이 그 당시 인천 미두취인소라는 거였는데 일본인 중심으로 쌀 선물 거래를 합니다. 쌀값이 오르내릴지를 판단하고 거래를 했는데 여기 유명한 한국인 거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반복창이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네. 반복창이라는 사람은 일본인 밑에서 심부름하면서 쌀 선물 가격을 귀신처럼 맞췄다 그래요. 그러니까 석 달 후에 한 달 후에 쌀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걸 맞추는 게임인데 쌀 선물은 계속 맞춰서 한때는 조선 제일 가는 부자가 돼서 명문대를 졸업한 여성과 결혼하는데 인천에서 결혼식장까지 경인선에 자신의 초청 인사를 다 대절해서 실어 날랐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죠? 노숙자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촉이라는 게 네. 촉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10년 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촉이 잘 맞다가 홀짝 맞추는 게임이니까. 그게 선물이. 정말 촉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무슨 뭐 일본 시장 눈치 보면서 국내 시장의 선물 가격 판단하는 게 그 당시 뭐 엄청난 기술이 있지는 않았겠죠. 마무리가 너무 아쉽네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골드러시. 이것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예. 그럼요. 1848년에 1월 캘리포니아 아메리칸강 지류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합니다. 지금 저 주도 세크라멘토 인근인데 1949년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한 10만 명 가량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금을 쫓아서 캘리포니아 행을 선택한 사람을 49ers라고 합니다. 49년 사람들이란 뜻인데 네. 그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프로 미식 축구 구단 이름도 49ers인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 금을 쫓던 사람인데 몇 년 만에 인구 15,000명에 불과했던 캘리포니아가 10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 힘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대단한 주가 되면서 31번째 미국의 연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한창이던 1951년 제일 많이 캤을 때는 미국 전체 GDP 이상으로 캤다는 기록도 남아있긴 합니다.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광부들이 또 사금의 채취에 뛰어들었지만 또 마무리가 아쉬워요. 정작 벌어들인 돈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인 승자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이미 경제사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거기서 생활하고 술 마시고 하느라고 대부분 썼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술 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승자였다. 주변 산업이 승자였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청바지. 그 당시 이제 광부들은 아주 튼튼한 옷을 입어야 됐는데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텐트 천막 아주 튼튼한 천이죠. 그걸 염색을 해서 옷으로 만들면 잘 팔리겠다고 해서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리바이스라는 브랜드고 네. 그게 지금 최종 승자가 됐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정작 그 돈 자체를 개인들은 벌질 못했던 거죠. 골드러시를 쫓아갔지만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흥미로운 또 유적 기록이 있는데요. 이 도시가 점점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과거 해안이었던 곳들을 매립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49ers를 실어 날랐던 배들이 매립 당시에 쓰였거든요. 거기다
돌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 배들을 그냥 거기 있었는데 네. 수십여 척이 샌프란시스코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고고학 쪽에서는 그걸 캐기도 하는데 그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고 대부분 패자로 끝난 네. 골드러시 현상이었죠. 지금까지도 금을 캔 사람보다는 그 주변 인물들이 예. 그것을 뭐 유물로 유적으로 이렇게 돈을 좀 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또 상품 시장을 움직인 42가지 사건 중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부자들이 있죠. 록펠러라든지 오나시스 같은 사람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금처럼 뭔가 한 가지 상품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부를 잃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만 통달하면 부의 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사람들인데 록펠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석유 하나로 네. 제국을 일구게 되는데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출발했냐면 동생하고 같이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조그만 정유소를 시작합니다. 본인은 어려운 집안에서 공부해서 회계사가 됐고요. 19세기에 막 자동차 같은 게 나오고 19세기 후반에 오일 붐이 일 때 이 사람이 그 바람을 타고 두 가지를 잘했는데요. 하나가 아주 뭐 전략적이기도 했지만 무자비할 정도로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철도 요금이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할인 안 해주면 우리 안 보낼 거야 네. 하는 일종의 그 연대한 투쟁을 통해서 철도 운임을 굉장히 많이 깎아요. 이게 이 사람 성공의 첫 번째 기반이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기반을 다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미국 정유협회 회장으로 취임해서 라이벌 업체들을 무자비하게 압박합니다. 회사를 넘기라고. 네. 그래서 거의 반값에 대부분의 회사들을 물려받게 돼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사람들이 압박을 가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는 이걸 오일 전쟁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그 석유를 둘러싼 암투였다. 여기서 최종 승자가 돼서 1882년에는 미국 정유업의 뭐 90%를 록펠러라는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 사람이 정유협회 회장하면서 이름을 스탠다드 오일로 정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석유 제국이 된 계기였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이었다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나쁘게 말해서 독점 아닌가요? 그렇죠. 독점을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상대편을 무너뜨리면서 네. 해서 그 당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러버 베론, 그러니까 도둑 남작이다, 도둑 귀족이다라고 네.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 벌어서 귀족처럼 살긴 하는데 못돼 먹은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도둑 귀족, 베론, 러버 베론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파퓰리스트 성격이 조금 있었던 그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아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티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반독점법, 엔타이 트러스트법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회주의 논란도 있었지만 아주 강력하게 스탠다드 오일을 규제하는데 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정부가 이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은 34개의 회사로 쪼개져 버려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엑선모빌이나 쉐블론 같은 유명한 이 석유 회사들이 다 여기서 쪼개진 회사들이 다시 성장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뿌리는 원래 스탠다드 네. 오일이죠. 예. 록펠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예. 고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제클린과의 결혼으로 유명해졌던 오나시스, 음. 선박왕이라는 별칭만 들어도 사실 이분도 무엇으로 부자가 됐는지 단박에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오나시스가 일종의 그 지금의 트럼프처럼 유명한 스캔들 메이커였어요. 네.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인데 뭐 운과 전략이 동시에 잘 맞아떨어져서 세계 최고의 선박왕이 됐고 트로피 아내라고 그러죠.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그 집안 재산을 가지고 아주 고물배 6척을 산 걸로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전 세계 선박 회사들이 쓰는 수법을 이 사람이 고안해냈어요. 뭐냐면 선박의 국적을 굳이 특정한 주요 국가로 정하게 되면 전쟁의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 미국이나 영국으로 하면 독일의 그 유탄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네. 파나마 선적으로 하게 돼요. 지금도 파나마 선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국가 선적의 선단을 꾸미면서 전후에 아주 세계 최대 민간 선박단을 꾸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 로비를 잘해서 그 왕으로부터 독점권 같은 걸 받으면서 크게 부자가 돼요.
근데 선박운임이 많이 내려서 경기가 침체하거나 그러면 어려워질 때마다 운 좋게 또 파나마 문화 사건이라 그래서 이집트가 국유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분쟁이 벌어지면서 운임이 다시 뛰어서 이분이 기사회생하는, 그래서 부의 제국을 꽤 오랫동안 누렸는데, 우리가 아는 부의 제국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그레이스 켈리라는 헐리우드 여배우를 모나코 카를로스 왕한테 그 소개를 시켜줘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모나코 개발을 이 사람이 주도해서 세계 최대의 관광 휴양지로 만들어낸 게 오나시스죠. 네, 석유 왕과 선박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키워드가 골드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드러시처럼 뭔가 돈이 되는 산업이나 사람들이 몰려드는 어떤 직업을 좀 꼽아보자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골드러시라는 한 직업, 미래에는 또 어떤 직업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부분이 이걸 있으실까요? 꼬집기보다 이런 사람들의 예 혹은 이런 상품 시장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유행이라는 건 늘 왔다 가는데 그 유행의 끝 무렵에 진정한 승자가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 많은 기업가와 기업들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나타날 때 그 이전에 많이 망한 기업이나 기업인들은 일종의 레드 카펫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있기 전에 16개 주요 포털 사이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승자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남보다 유행에 따라서 빨리 움직이는 게 답은 아니다. 네. 이게 굉장히 따라서 중요합니다. 금을 캐러 가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술이나 마시다 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오일 쇼크.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제 많이 알려졌고 네. 아마 광명수 씨 세대, 아버님 세대 정도가 기억에 아련하게 남아 있는 건데 73년하고 76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죠. 1, 2차 원유 파동이라고 했는데 지난해부터 전 세계가 또 이런 악몽을 떠올린 거죠. 왜냐하면 $140까지 올라간 적도 네. 있으니까 배럴당. 그 당시가 저희들도 저희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차가 많지 않아서 실감은 못했는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엄청나게 실감했어요. 차들이 있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아우토반에 속도 제한이 생겼고 기름 네. 많이 쓰지 말라고. 또 일요일은 아예 차를 못 다니게 할 정도로 2부제, 5부제 비슷한 게 그 당시에 있었을 그 정도로 정도로 차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대단했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왜 1차 파동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하고 중동 간에 이제 중동 전쟁이 여러 차례 발발하는데 그때 미국 포함해서 유럽의 일부 국가가 친 이스라엘 행보를 보였다. 중동 국가들이 감정적으로 반발하면서 대미, 대네덜란드 원유 공급 중단을 선언합니다. 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니네한테 기름 안 보낼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차가 막 보급되면서 이 석유 의존 현상은 점점 심화됐었는데 설마 통상금지까지 얘네들이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쇼크로 다가오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게 되는 거죠. 네, 이 중심에 있었던 게 이라크,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1960년에 결성했던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였습니다. 그렇죠. 오펙 지금은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네. 다들 아실 텐데 생소한 기구였어요. 60년에 6개 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50년대는 워낙 싸서 공급 과잉이 벌어져서 원유가가 싸니까 공급 과잉을 막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7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공급 독점 회사가 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급 과잉 상태로 시장을 장악했던 게 세븐 시스터스라고 그랬어요. 7대 거대 석유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엑선 모바일, 그다음 쉐블론 같은 것들도 포함되는 건데 네. 세븐 시스터스 혹은 혹자들은 이걸 비아냥거리느라고 세븐 시니스터스라고 했는데 사악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정치인들 포섭해서 자기들 멋대로 석유 시장을 주물렀던 존재들이죠. 근데 이 점점 유전들을 중동 국가들이 국유화하기 시작하면서 권력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유럽 외무장관들을 압박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지역에서 물러나게 압박을 가해라. 그래가지고 요구하면서
오펙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70년대는 최고조에 달했던 거죠. 네. 이렇게 1차 오일 쇼크로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현상이 일어났는데 6년 만에 또다시 2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는 오펙이 주도했다기보다는요. 몇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1차 보고 놀란 가슴 2차가 터진 건데 네. 그때 변수가 하나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란 혁명이 일어나서 미 대사관의 인질 사고가 벌어지고 또 이라크가 미국을 등에 업고 이란을 침공하거든요. 이 두 가지 큰 변수 때문에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오펙 회원국이었던 러시아 같은 곳이 오히려 활개를 칠 공간이 마련된 거죠. 근데 물론 선진국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뭐 일요일 차를 굴리지 않는다는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에너지 절약 조치가 있었고 네. 또 이때부터 요즘 얘기하는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쓰기 시작해서 2차 쇼크가 끝난 후에 80년대 초반에는 석유 소비량이 한 10% 이상 줄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오펙 점유율도 40% 정도로 약화됐고 그래서 오펙이라는 공급 카르텔, 공급 독점 단체의 힘이 약화되죠. 네. 특히 80년대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사우디 왕국하고 손을 잡고서 아주 증산을 가혹할 정도로 밀어붙여서 유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로 러시아처럼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혹자들은 이런 분석도 합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유가 안정 정책이 냉전을 종식시켰다. 러시아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 소비재를 제대로 공급 못하니까 네. 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질 못한다는 것 때문에 냉전이 끝났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석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이 석유가 2008년에 역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때 140달러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항상 소장님께서 뭔가 사이클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전문가들이 뭐 200달러, 300달러 얘기한 순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역사상 최고치인 150달러에 갔던 2008년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중국이라는 블랙홀 때문에. 중국이 세계에 공장하면서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으로 부상해요. 네. 엄청나게 석유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고치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큰 변수가 뭐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적인 변수긴 한데 장기적인 중국의 부상과 같은 건 아니고 네. 오히려 거꾸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기대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엄청난 충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달러 산 안쪽에서 비교적 안정적이 돼 갈 거라고 네. 장기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변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전기차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변수죠. 그러니까 2008년 사상 최고치가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이라면 사상 최고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전기차 같은 미래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기 돌발 변수니까 뭐 그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흥미로운 건 또 하나 이 큰 손들의 손바뀜 현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아까 세븐 시스터스라 그래서 네. 7개의 서방의 석유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했는데 요즘은 빅 오일이라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4개에다가 뭐 몇 개 회사들이 더 합쳐져서 빅 오일이라는 이제 석유 회사들이 있긴 한데 여기가 전체 석유가스 생산량의 10%도 차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뉴 세븐 시스터라고 그래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 석유 공급의 큰 손들은 정작 생산 국가의 공영 기업들 같은데 네. 그래서 뭐 1위가 사우디 아람코 우리가 잘 아는, 그다음 러시아의 가스프롬, 중국 뭐 이란, 베네수엘라, 브라질, 말레이시아 이런 산유국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처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오를 장기적 변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42가지 사건으로 보는 투기의 세계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은투기. 예, 이게 아주 역사상 유명한 이제 경제사에서는 7, 80년대에 벌어졌던 유명한 투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은 금보다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얼마냐 금에 대비해서 늘 논란이 있는데 매장량이나 생산량으로 보면 한 20배 정도니까 20분의 1 정도 가격이 돼야 되는데 늘 이게 춤을 춰왔죠.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정 가치를 10분의 1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시장이 아주 협소해 작아요. 시장을 움직이기가 쉬우니까 투기 세력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가격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게 현대에 와선 달러와 연계되고 물론 지금은 붕괴됐습니다만 근본이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세계적인 통화하면 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스페인이나 이런 신흥 해상 세력들이 유럽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도 식민지에서 대규모 은광들이 남미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된 거니까. 근데 이 헌트가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석유 재벌이 있는데 네. 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헌트 오일을 운영하기도 했던 그런 집안인데 여기서 이 은 시장을 주목하는 겁니다. 네. 그 두 사람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넬슨 벙커와 윌리엄 헌터. 그러니까 그 헌트 오일의 창업주의 두 아들인데요. 네. 벙커라는 거는 이제 별명이자 미들네임이에요. 넬슨 벙커 헌터, 윌리엄 헌터인데 이 두 아들은 그 달러화 가치가 막 폭락하기 시작하거든요. 70년대 초가 되면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치르지 막 이러면서 네. 71년도에 닉슨이 금태환 금의 일정량으로 1달러를 바꿔준다는 정책을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달러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가치는 계속 떨어질 네. 거고 정부가 인수해기만 굴리면 돈은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대체할 만한 거 금 생각해 보니까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너무 비싸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은에 주목해서 은을 그냥 10년 이상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건 그 당시 대부분의 이 상품 거래가 선물 거래예요. 그러니까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다 그러고 실제로 그걸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차액만 지불해요. 네. 벌면 내가 챙기고 메워야 하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은시장을 조작하기 위해서 다 현물로 인도를 해요. 받아서 창고에 쟁여놓는 거예요. 그게 한때 1976년대에 이르면 76년에 이르면 전 세계 은의 10%를 이 사람들이 그 소고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돌이 친다고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독점하다시피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6배까지 띄우죠. 장기적으로 70년대 후반에는 미국이 가진 은 보유량의 절반을 이 두 형제가 창고에 쌓아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돈이 벌린다라는 소문만 들어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기 마련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폰트 형제를 따른 투기 세력도 많아졌는데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시장이 이제 교란이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가 나오게 되고 이게 치명타를 이 투기 세력에 입히게 되는데 79년 말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자 계약할 수 있는 거 선물 계약할 수 있는 거 몇 건으로 정해놨어요. 이거 이상은 안 돼. 네. 그러니까 헌트는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 왔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은혜 시대가 끝나가나 봐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빚을 얻어서 여기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도 물론 빚을 얻은 거고요.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 네. 빚이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요. 79년에서 80년대까지는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은은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 헌트 형제는 증거금이라 그래서 돈이 일부는 계좌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금이라는 형태로. 이게 부족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은을 또 팔아야 돼요.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폭락세가 가속화되는 그래서 80년 3월 7일은 유명한 용어도 등장합니다. 실버 목요일, 블랙 더스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건 있는데 네. 실버는 뭘까? 은의 대폭락의 날이다. 네. 실버 목요일 이런 것들도 나오고 80년대 중반까지 버티다가 형제는 파산했고 시장 조작 혐의로 피소돼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그렇죠. 만큼. 금융시장의 큰 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또 빌 게이츠 등이 모두 은에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여기에서 최종 승자 가릴 수 있을까요? 네. 재미있습니다.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를 은에 손을 댔다는 게 흥미로운데 네. 90년대 중후반 일인데요. 그 당시 막 이 세 사람이 유명세를 얻어갈 때였는데 또
똑같이 은에 투자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놀랐는데 금융시장이 방식은 좀 달랐어요. 소로스하고 빌 게이츠는 은광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한 거고 네. 워렌 버핏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직설적인 투자로 유명하니까 아니다. 은 자체 가치가 재고가 부족하고 많이 뛸 거기 때문에 은을 대량으로 사들였어요. 처음에는 은광 개발 기업들이 잘 나갔죠. 그래서 두 사람이 승자인 듯 보였지만 네. 그 두 회사가 나중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환경 때문에 파산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재미를 별로 못 봤고 네. 오히려? 워렌 버핏이 최종 승자가 되죠. 네. 그래서 손대는 것마다 금으로 바꾼다 하는 아,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손댄 건 금이 아니라 은이었어요. 네. 은마저도 성공을 시키는 워렌 그렇죠. 버핏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을 비롯해서 뭐 은이라든지 구리, 철강 이렇게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부분이 또 워낙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게 투자를 하려면은 또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가진 그 장점들이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약간의 대안, 디지털계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폐도 생겼고 그렇죠. 금 말고도 다른 상품 가격이 워낙 많이 뛰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될 건 히토류, 17가지 히토류,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그건 말고 거기에 속하진 않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니켈, 리튬, 코발트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뛰고 있는데 관련한 ETF 상품이나 이런 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안전하진 않습니다. 이게 위험 자산이고 투기적 요소도 있지만 한번 들여다 보시면 전기차라는 게 1, 2년 유행하다 말 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를 길게 보고 네.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비트코인의 미래. 드디어 나왔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역사를 되짚어 보면 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논문으로 시작이 됐죠. 이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고 2009년부터 이제 상품화됐습니다. 2010년 5월에 최초로 이걸 화폐처럼 쓴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당시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0.003달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정말 가치가 없었던 건데 지금 7만 달러까지 갔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7천만 원까지 네. 갔었으니까 2017년 12월에 2만 달러 넘어섰고 이 해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상품 거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상품 부문에 선물 거래가 도입이 됐어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됐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젊은 MZ세대도 다 몰려들었는데 그 후에 대폭락으로 80%의 가치를 잃었다가 네. 지금 뭐 다시 반등하고 반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숫자로만 보면 이 당시 80%를 잃었기 때문에 튤립 투기 이후에 최대 거품 붕괴 사고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할 수 있겠고요. 네. 물론 그 후에 다시 사상 최고치인 7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글쎄 미래에 대해서 누가 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말로도 쓰고 있는데 진짜 돈,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가상화폐라는 게 하나는 상품으로서의 투자 대상. 아까 시카고 상품거래소 거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상품으로서의 투자 대상으로선 비교적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어떤 투자 대상보다도 가격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대상으로는 자리를 잡았다. 네. 자,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분산화된 원장이라는 이 기술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NFT나 메타버스하고도 결합해서 그야말로 여러 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네. 이거는 투자 대상보다 더 이제 자리를 확고히 잡았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심지어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화폐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네. 화폐. 원래 이 사카모토가 비트코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화폐로 기능하게 하자는 거였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떨까?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없이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화폐라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나 중앙은행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워서 네. 오히려 견제를 받죠.
뭐 여러 나라가 중국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만 자신들이 이런 비슷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심지어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대체제까지 생겨나고 있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하려는 게 투자 대상으로서인지 이게 화폐가 될 거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기대감을 갖게 했었잖아요. 결국 사기극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화폐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가 그 가상화폐 내재 가치가 영원에 가깝다고 하는 게 화폐로서의 역할은 없다는 건데 문제는 상품으로서는 충분히 가치를 지니고 거래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튤립 투기에서 비트코인까지 다양한 상품 거래 역사를 다룬 책 오늘 다뤄봤습니다. 예. 이 중에 관심을 가지라고 추천할 만한 상품 좀 꼽아 주실 만한 것들 아까 제가 있으실까요? 전기차 핵심 부품들에 관심을 더 가지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유가 이런 42가지의 상품 시장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분명해집니다. 석유가 아까 오일 쇼크 당시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히토류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중국이 가진 17개의 히토류. 뭐 히토류라고 해서 대단히 희귀한 금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금보다 한 100배 좀 흔한 것들인데 네. 왜 이게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데서 하기에는 너무 자본 집약적이고 환경 오염 산업이에요. 원래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에서만 했어요. 네. 미국에서 마운틴 패스라는 광산에서 만든 게 그냥 그걸로 충분히 전 세계 수요를 커버할 정도가 됐는데 네. 첨단 기기, 소형 기기에는 다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많이 갔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이 일본한테는 안 줄래 그래서 일본을 그야말로 기죽인 적이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이 뭐냐? 이 17개 금속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의 핵심 소재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소재들일 거다. 니켈, 리튬, 코발트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글쎄 전 세계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지금은 뭐 중국이 이 분야도 상당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데 네. 가격은 뛰고 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채굴하려는 노력도 많이 생기겠지만 주요 선진국에서 아직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어서 이 분야에 주목해서 이런 상품들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상품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ETF 같은 상품들에 주목을 그렇죠. 해보면 이게 될까요? 뭐 직접 하나를 우리가 사고 팔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요.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42가지 사건으로 보는 투기의 세계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자신이 발을 담근 상태에서는 버블을 포착할 수도, 버블이 터지는 시기를 알 수도 없다. 이런 일은 과거를 되풀이할 때만 가능하다. 제가 버블 속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미 많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 채권 재미없다, 어렵다. 그래서 석유나 금 같은 각종 상품, 실물 자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느 한 상품 딱 선택해서 막 투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책을 통해서 기초 이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어울리는 책입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스토리, 일정한 줄거리를 담은 말이나 글을 통해 정보를 접할 때 무려 22배나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라따뚜이 등 세계적인 히트작을 쏟아낸 스토리텔러 매튜 루니 쓴 픽사 스토리텔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사라는 회사는 대단하긴 하죠. 네. 그 유치한 얘기를 그토록 재미있게 만들어내니 말이죠. 다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네요. 스토리텔링의 힘을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하시죠.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